자, 중력과 역학 시스템 할 거고요. 기말 대비인데 지금 중력과 역학 시스템하고 뒤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생명 파트 나오거든요.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하고 물질 대사와 효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보다는 그 마지막 파트 세포에서의 정보 흐름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조금 헷갈리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 거기보다 어쨌든 중력이 더 어렵긴 할 건데, 그리고 너희 1단원 안 나왔었잖아 중간고사 때. 그래서 기말에 1단원이 나올 건데 작년 문제를 분석해봤더니 1단원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나왔더라고. 그리고 다른 학교 다산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고 1단원이 되게 까다롭게 나왔거든. 그래서 너희도 아마 1단원이 까다롭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1단원은 명칭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암기가 좀 이루어지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중력과 역학 시스템 여기 끝까지 먼저 돌린 다음에 1단원을 할 거예요. 1단원 교재는 어차피 이 교재 안에는 1단원이 들어있을 거고, 그 우리 자체 교재는 3단원이 따로 나와서 여기서부터 3단원이니까 그 앞에서 3단원이니까 3단원은 뭐 구매하시면 되고 1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내가 그냥 카피해 줄 테니까 1단원은 따로 구매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인데 우리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중학교 때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일은 뭐였니? 과학에서의 일. 내가 뭔가 힘을 줬어. 힘을 줘서 그지?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얘가 움직여야 되잖아.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아니었단 말이지. 그렇죠? 벽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밀었는데 얘가 안 움직이면 일이 아니었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내가 가방을 메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 겁나 무거운 가방이. 일 아니잖아. 그렇죠? 왜냐면 가방은 어디로 힘을 받고 있는 거냐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힘을 받고 있거든. 근데 나는 수평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아래로 힘을 거슬러서 위로 들어올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건 일하는 게 아닌 거지. 내가 힘이 드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는 과학에서는 별개의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힘이라는 건 과학에서의 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뭔가 모양을 바꾸거나 움직임을 바꾸거나. 축구 니네 좋아하니까 축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축구공이 있는데 내가 축구공을 뻥 하고 찼어. 그럼 축구공이 어떻게 되겠어? 둥글었던 축구공이 내 충격을 받으면 찌그러졌다가 이 탄성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애초에 이 축구공의 모양을 변화시킨 것도 힘이고 이 힘에 의해서 운동을 가지게 된 거, 이것도 날아가는 거니까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힘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모양을 바꾸거나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우리는 XY 좌표 평면에 익숙하니까 항상 이걸 기준으로 삼을 거야.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X로 삼을 거고요.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X로 삼을 건데 이거는 그냥 약속인 거야. 내 마음인 거야.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너네가 스스로 방향을 정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좌표 평면이 익숙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오른쪽을 플러스 x, 왼쪽을 마이너스 x. 문제에서 명확하게 지정해주지 않았으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해도 상관없어. 이 물체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힘을 줄 거야. 힘을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주면,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힘을 주면 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인데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도가 감소하겠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이동 방향하고 수직으로 힘을 주는 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 x축으로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얘를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줄 거야.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면 재미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리고 수직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힘을 줄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게요. X 방향으로 플러스 X로 이동하고 있는데 얘를 비스듬하게 힘을 줘. 비스듬하게 힘을 주면 얘는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자. 요거 속도는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운동 뭐가 있을까? 원운동, 등속 원운동, 대관람차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계속 똑같은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 속도는 일정해. 근데 운동 방향은 지속적으로 바뀌는 거지. 원운동의 운동 방향은 선생님 어디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축이면 이거의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항상 얘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시시각각 운동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원운동.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올 텐데 나중에 투포환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투포환 뭔지 알죠? 이렇게 된 축. 이거를 던질 때 얘도 원운동으로 가속을 한단 말이야. 점점 빨리 돌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걸 탁 놓아야 되는데 얘가 직선으로 날아가야지 멀리 날아가겠지. 대각선으로 날아가면 멀리 못 날아갈 거잖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좀 짧아지겠지 거리가. 그럼 어떻게 돼? 돌리다가 정확히 앞을 보고 여기서 손을 딱 놔야지 쭉 직선으로 멀리 나갈 거라는 거지. 왜냐면 운동 방향은 항상 수직 방향으로 지금 진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적용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래. 속도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속도가 변한다고만 생각을 하거든. 이래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중력과 역학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고요. 중력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질량이 있는 물체가 끌어당기는 걸 중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건데, 사실은 중력이라는 거는 질량이 있는 애들은 다 있는 거니까 우리들 사이에도 중력이 존재해야 되잖아. 나랑 예한이 사이에도 중력이 있어야 되고, 나랑 애놈이 사이에도 중력이 있어야 되고, 나랑 태성이 사이에도 중력이 있고, 너네들 사이에도 중력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서로 스쳐 지나간다고 해서 뭐 달라붙거나 밀리거나 이런 일 전혀 느끼지 못하지.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지구에 있는데 지구의 질량이 우리의 질량에 비해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의 질량을 느낄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만 느끼냐면 연직 아래로만 느끼는 거지. 중력이라는 걸.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만 우리는 중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어찌됐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고, 떨어져 있어도 중력을 느끼고 붙어 있어도 중력을 느끼고. 왜냐면 우리가 점프를 뛰면 지구의 중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겠지. 그래서 연직 아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연직. 예전에 선생님이 대학에 딱 입학을 했는데 결과 나온 게 언제더라? 결과 나온 게 요즘 결과 언제 나오지? 12월에 나왔나 그때? 수능 끝나고 아니구나. 졸업하고 나왔으니까 1월 말에 결과를 들었겠네. 합격했는지. 딱 합격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다른 데로 보내더라고. 어디로 보냈냐면 아빠 친구분이 일하시는 회사로 나를 가보라고. 아침에 7시 반까지.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나한테 장갑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가자 그러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건데, 그 건물 짓는 데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노가다를 시키셔 나한테. 나랑 합의도 없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노가다를 했어. 그 아저씨랑 같이. 뭘 했냐면 아저씨가 미장 하시는 분이셨어요. 미장이 뭐냐면 이제 벽돌로 담을 쌓고 이렇게 바르고 요거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총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아저씨가 일을 하면 그 재료 갖다 주고 치우고 요러는 일을 했는데 재미난 기구를 갖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아니 첫날 갔던 게 내가 기억이 남는데 첫날 딱 갔더니 벽이 삐뚤어져 있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아저씨가 기울어진 것 같지? 네, 기울어졌어요. 그랬더니 기울어진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기울어졌는데요? 그랬더니 기울어지지 않았다면서 뭘 보내줬냐면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 실로 묶여 있는 추를 하나 꺼내시더라고. 납으로 만든 추거든요. 납이 한자로 연이야. 그래서 이게 연직도구라고 불러. 얘를 쭉 개니까 이렇게 담이 있는데 분명히 내 눈에는 담이 약간 비틀어진 것처럼 보였거든. 얘를 이 담 위에 끝에 갖다 대니까 정확히 이 방향으로 얘가 내려오더라고. 시각의 차이인 거지. 옆에 있는 건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였어. 옆에 있는 건물이 살짝 어긋나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건물 때문에 이 담이 약간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거 아저씨한테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로 가갖고 대봤더니 살짝 비틀어져 있어. 그 건물 큰일 난 거잖아. 웃긴 건 그 건물도 그 아저씨가 진 거야. 집안 조사가 잘못돼가지고 약간 비틀어졌대. 그래가지고 이거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강공사 했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그 아저씨랑 일주일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연직,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연직이라는 말이 여기서 따온 말이거든요. 이 납덩어리, 연이 밑으로 가라앉는 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삼아가지고 연직. 내가 이걸 어디서 봤던 거야. 여기서 본 거 같아. 138쪽 밑에 써있네. 연직 방향. 이거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이거 보고서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결국은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니까 지구 질량 때문에 중력을 우리가 느끼는 거고,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많이 풀었잖아. 지구에서 측정하는 무게하고 달에서 측정하는 무게는 다르죠. 근데 뭐는 같아요? 질량은 같잖아. 달에서 측정하는 질량이나 지구에서 측정하는 질량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가 다르지. 질량은 뭘로 측정하냐면 양팔적으로 측정하거든. 내가 70이 넘지. 한 85kg 정도 나갈 텐데 내가 85kg 나가면 이 양팔적으로다가 내가 올라가고 85kg라고 써있는 추를 올려놓으면 수평을 이룰 거란 말이지. 이러면은 질량이 같다라는 의미인 건데 이거를 지구에서 하나 달에서 하나 똑같아야지 당연히. 근데 내가 체중계에 딱 올라가면 체중계는 이런 양팔저울이 아니잖아. 체중계는 원래는 뭘 재는 거냐면 무게를 재는 거라고. 근데 그 체중계에는 이 질량이 표시가 되지 무게가 표시가 되지 않거든.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잖아. 지구에서는 뉴턴 어떻게 구해요? 내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계산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달에서는 무게 어떻게 계산해? 질량에다가 몇을 곱해야 되는데 나도 몇을 곱하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하도 안 쓴 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곱하기 6분의 1 하면 돼. 그러면 달에서의 무게가 나와. 그러니까 달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무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훨씬 무게가 적게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갔어. 그쵸? 뭐 이거 뭐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던데 왜 깃발을 꽂았는데 깃발이 펄럭거리냐, 달에는 바람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다 밝혀졌어. 애초에 깃발에 요거 꼬다리가 있었어.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게 뭔가 펄럭여야 좀 이쁜 것처럼 보이는데 대기가 없으니까 꽂으면 바로 가라앉을 거잖아. 그러면 야 붓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좀 있어 보이지. 축 쳐져 있으면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발을 하나 띄운 상태로 꽂았다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딴지 거는 애들 되게 많고, 우주 비행사가 막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영상이 있어. 그거 작년엔가 나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공개했거든.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와, 그동안 왜 공개 안 했는지 알았어. 이 우주 비행사가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불러. 그러다가 대굴대굴 굴러 막 자빠져가지고 얼마나 신났겠어. 처음 간 거잖아 달에. 중력이 달라. 그러니까 어때? 점프를 뛰니까 바로 안 떨어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막 신나갖고 뛰어다니다가 막 우주복 자체가 이런 물질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두툼하거든.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어. 겨울에 니네가
막 바지를 한 3개, 4개 껴입고 방황 부츠 신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중력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혼자 막 노래 부르면서 뛰어다니다 떼굴떼굴 부르니까 나사에서 좀 쪽팔렸던 것 같아. 그래서 공개를 안 하다가 작년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거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요. 무게가 달라.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는 중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농구하면 채공 시간도 훨씬 길어질 거라고 달에서. 근데 이제 우리 몸을 따라가지고 공을 탕 튕기면 올라가야 되는데 탕 튕겼는데 안 올라오고 얘가 너무 천천히 올라가면 이제 게임 자체가 좀 루즈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달에서 우리가 가서 이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런 다른 스포츠들이 생겨나겠죠. 아르테미스 계획 2 진행하고 있는 거 알죠? 갔다 왔어 지금. 얼마 전에 귀환을 했는데 이번에 간 친구들은 착륙은 하지 않고 돌고만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엔가 내후년에 가는 애들은 아니다. 잠깐만 26년이니까 내후년인가 30년인가에는 이제 착륙을 할 거야. 착륙을 할 건데 그 착륙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다누리가 먼저 가서 어디에 착륙할지 보고 왔고 몇 년 전에 그리고 요번에 우주선이 가서 돌고 실제로 실측을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가는 애들은 돌고 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착륙을 하겠죠. 나도 꿈이 우주비행사가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한국 우주학 나오셨잖아요. 아니야. 항공은 아니야. 그냥 우주과학이야. 우주고. 그런 걸 사실 기대하고 간 거야. 그런 걸 기대하고 갔는데 결정적인 것 때문에 나는 안 됐어. 영어를 못해. 그럼 다른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 이게 결정적이고. 그 내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하나 봤는데 미국 사람이야. 국적은 미국 사람인데 한국계 미국인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인이고 이민을 간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민 가서 태어났으니까 얘는 한국에 살았던 적은 없어.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 아빠가 가정폭력이 좀 있었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빠한테 가정폭력을 당하는 걸 보고 자랐어. 그래서 이분이 강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엄마하고 자기 동생이 있는데 가족을 지켜야겠다. 누구한테? 아빠한테로부터. 그래가지고 미군에 지원을 해. 네이비실에 갔네? 합격했어. 네이비실로 되게 오랫동안 복무를 해. 이라크 파병도 갔다 왔는데 이라크 파병 간 상황에서 자기 동료가 사망을 했어. 근데 그때 무력함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미국은 특별하게 이런 거 있거든. 군대에 갔다 오면 대학 갈 때 가산점도 붙고 장학금도 나와. 그래갖고 의대를 갔어. 하버드 의대를. 합격했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 의사가 돼서 생활하다가 내 인생에 이게 끝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주비행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계획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주비행사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됐어. 그래서 우주비행사가 됐어. 아르테미스 계획에서는 빠졌어 이분은. 근데 이제 ISS에도 갔다 오고 지금도 현역 우주비행사야.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유튜브 영상이니까 사실은 그분이 진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유튜브 편집한 애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책이 있더라고 서점에.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무언가를 새로운 일을 결정을 할 때 나의 이익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고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하면서 일을 선택을 한대. 너무 멋있지. 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어. 네이비실 지원한다고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거 하나만도 힘들어. 하버드 의대? 야, 이거는 넘사벽이지. 우주비행사? 미친 거 아니야? 이 셋 중에 하나만 했어도 대단한 건데 이 사람은 그 세 개를 다 했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세상에는.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종하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공군에서 뽑습니다. 이거는 공군의 탑 파일럿들에서 뽑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될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면 돼. 미국 통해 나사에서 가는 건. 우리나라도 우주비행사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하고 있으니까 36년인가 실제로 우리도 달에 가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졸업해가지고 할 때쯤이면 너네가 도전할 수 있겠네. 조종사는 일단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비행기를 몰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이건 제껴놓고 그럼 우주에 가는 우주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최소 학위가 2개 있어야 돼. 왜냐면 우주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학하기가 2개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지. 가장 선호하는 게 의학, 터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공학 하나. 요걸 가장 좋아해요. 이 2개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예전에 그 뽑을 때는 그 하나만 있었어도 됐어. 학위가 석사 이상의 학위. 근데 거의 뽑히는 사람들 보면 2개, 3개 갖고 있는 애들이 뽑혀. 그러니까 최소 요건인 거지. 석사 학위. 대체적으로 다 있고 체력도 건강해야지 뽑히고 뭐 치력이라든지 뭐 근력이 다 봐. 그런 걸 해서 뽑는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여러모로 안 되는 사람이었지. 꿈만 그랬던 거고요. 자, 어찌됐건 우리는 지금 역학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구 시스템 안에서 역학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구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내가 과학을 가르치면서 제일 어이없었던 애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인데 지구가 여기 있고 사과가 여기 있으면 사과는 어디로 떨어져요? 그랬더니 여기로 떨어진다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야 지구가 이거라고 지구가 이거면 어디로 떨어지겠어? 그랬더니 얘가 자신 있게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 모든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지구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사과가 여기 있으면 사과는 어디로 떨어지겠어? 그래서 걔가 맞는 말을 했어. 뭐라고 했냐면 쌤 지구가 이거고 사과가 여기면요 사과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쟤를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험에 나왔어. 걔네 학교 시험에 이 새끼가 장난친 거였어. 맞췄어. 그겠죠. 저거를 그냥 몰라갖고 저렇게 말한 게 아니라 떨어졌으니까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으면 이건 아는 거. 계속 장난을 친 거지 나는. 수업을 이제 땡깡으로 이거를 했던 게 여름 이 기말고사 때 나온 걸 텐데 한참 6월 7월 막 이때였어. 몇 년 안 됐어. 내가 여기 오기 전이니까 한 4년밖에 안 됐어. 계속 그러는 거야.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얘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나도 알겠어. 이 새끼 장난치는 거 알겠는데 나도 그날 좀 짜증이 많이 났었나 봐. 그래서 계속 얘랑 실갱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구에서는 중력은 연직 방향이야. 연직 방향으로 작동하니까 비가 내린다든지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거 이런 거 다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러는 거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만한 높은 산이 있어. 여기에서 느끼는 중력하고 여기 내가 땅을 한 1km 정도 밑으로 팠어. 여기에서 느끼는 중력하고 어떤 게 클까? 얘가 A고 얘가 B야. 누가 더 클까요? 중력. A가 더 크겠지. 왜? 중력이라는 건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 그리고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달이 느끼는 지구의 중력하고 우리가 느끼는 지구의 중력은 다른 거고 우리가 느끼는 지구의 중력은 평균 내서 9.8 정도 되는 거고 그걸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요. 중력 가속도라는 거는 1초에 저만큼씩 빨라진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요 시스템 자체, 요거를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지.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건 이것도 중3 때 배웠겠다,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배웠죠, 중학교 때.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이렇게 2개로 나뉠 거고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뭐야? mv 제곱. 위치 에너지는 MGH. 이렇게 구하죠. 특별히 mg가 뭐예요? 얘가 무게예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이 무게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위로 이거에 대한 거니까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1이랑 똑같은 거지. 1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 단위도 뭐겠어요? 줄. 얘도 줄. 그러니까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EK하고 EP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2분의 K의 제곱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탄성?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 포텐셜이잖아. 탄성에 관한 것도 있고 전위차에 대한 것도 위치 에너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역학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라고 하지만 이거 말고도 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전이차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중력 안에 지구 중력 안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역학적 시스템 안에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구 표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인데 속력하고 속도 구분하는 게 나오네요. 여기 중학교 애들하고 수업할 때는 속력하고 속도 구분 안 하고 막 그냥 막 얘기하거든. 왜냐면 얘네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어차피. 근데 이제 통합과학 할 때부터는 내가 명확하게 속력하고 속도를 구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애초에 요즘은 중학교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속력하고 속도를 구분해서 얘기해줘. 어차피 얘네가 나한테 통합과학도 듣고 뭐 물리도 들을 거면 애초부터 싹을 좀 심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애들이 자꾸 틀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막 대충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게 예전에 선생님이 배울 때는 내가 배울 때는 속력하고 속도가 아예 기호가 달랐거든. 근데 요즘은 기호가 똑같이 V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쓰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단 말이야 속도를. 무슨 뜻이냐면 방향성이 있다라는 뜻이야 속도. 벡터 스칼라. 근데 요즘 교육 과정에서 벡터 스칼라가 아예 빠졌어 과학에서는. 벡터 스칼라 아예 안 배워요. 근데 뭐 굳이 벡터 스칼라를 뺄 필요 있나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게 편해. 벡터 뭐가 벡터고 뭐가 스칼라인지 알고 있어야 편한데 일단 우리는 속력하고 속도로 봅니다. 얘가 속력이고요. 얘가 속도야. 지금은 요거 안 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V. V는 뭐의 약자죠? 벨로시티. 속도, 속력 똑같이 번역해 우리나라에서는. 벨로시티고요. 속도를 나타내는 게 뭐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뭐 스피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있는데 V를 갖다 쓴다. V를 갖다 쓰고 속력은 뭘 기준으로 한 거냐면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한 거야. A점에서 B점까지 이동을 할 건데 길이 이렇게 나 있어. 근데 요거를 총 가는 거리가 얘가 한 20m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얘를 가는데 몇 초가 걸렸냐면 10초가 걸렸어. 그러면 속력은 내가 총 이동한 거리 이동 거리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누니까 얘가 몇이 나오냐면 2m/s가 나오네요. 근데 A에서 B까지의 직선 거리를 이렇게 쭉 그었더니 10m래. 이건 변위라고 불러요. 변한 위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10m를 내가 옮겨갔는데 10초가 걸렸대. 그러면 1m/s가 되는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해? 속도에는 방향이 필요한 거잖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줬었다고. 그렇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림에 보니까 책에 나비가 날아가는데 나비가 팔랑팔랑거리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형광색으로 표현된 게 이동거리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변위겠죠. 그래서 변위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거리 그리고 방향이 중요하다. 뭐더라? 예를 들어서 그 야구 경기장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요거 잡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스피드 건이라고 하거든. 스피드는 뭐하고 더 가까운 거냐면 속도하고 가까운 거야. 속도. 속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스피드는. 야구 선수가 공을 던졌는데 얘가 커브로 날라오든지 변화구로 날라오든지 직구로 날라오든지 관계없어. 그냥 그 구간을 통과하는 속도만 보는 거야. 구속이라는 건 속도거든 결국은. 그리고 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지나가는데 그 속도계 있잖아, 그렇죠? 그 예를 들어 80도로인데 내가 100으로 달렸어. 그러면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면 더 속도가 많이 이런 거 아니거든. 속도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내가 요 구간을 지나가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속도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는 모든 차를 다 찍어. 모든 차를 다 찍고 그 밑에 센서가 2개가 발려 있어 땅 속에. 그래갖고 이 차가 여기를 지나갈 때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갈 때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이 몇 초 걸렸나를 분석을 해가지고 찍은 영상이랑 대조를 해서 야 방금 지나간 놈 저거 오버했어. 그러면 그 영상이 기록이 되는 거야. 계속 찍고 있다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애들은 기록을 안 해. 찍기만 해. 그러다가 오버하는 놈들만 얘가 찍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일부러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서 80도로를 저렇게 지나가면 죽지. 차가 뒤집히겠지. 그러면 관계없다. 속도계니까. 과속계잖아. 과속 단속 카메라니까. 속력이 아니라 속도를 검색하는 거다. 어젠가 근데 요즘 유튜브 너무 많이 보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어떤 자린이가 8차선 도로에서 막 생지랄을 하는 거야. 사거리에 다 빨간불이 막 지금 사람들이 쟤 저러다 다치겠다 하다가 커브를 돌아가고 가다가 막 자빠지면서 한 2개 차선을 밀려갖고 자빠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 그거 도와주고 또 가고 찍고 있다가 그게 완전 아장나겠지. 그런 애들 많더라고 요즘에. 우리 동네에 희한하게 많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속도 운동이네요. 가속도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등속도 운동을 먼저 좀 공부해야 되겠죠. 등속은 여기 있어요. 등속 운동 있잖아. 등속 운동 써있네. 고속도 밑에 있어요. 등속 운동이라는 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야. 네. 그럼 등속 운동 아까 2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힘을 받지 않는 등속 운동하고 힘을 받는 등속 운동. 요거 구분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등속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럼 R자임이 0인데 그럼 R자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얘를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플러스 X 방향으로 4F만큼의 힘을 주고 있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2F만큼의 힘을 주고 있으면 얘는 몇 F의 힘을 받고 있는 거죠? 받는 건 6F야. 받는 거는 6F를 받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2개의 힘을 더해 주는 거지. 이쪽을 플러스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플러스 4F 더하기 마이너스 2F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2F만큼의 힘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받고 있는 거지. 받는 힘은 6F인데 적용되는 거는 EF거든요. 요거를 R자임이라고 합니다. R자임. R자임. 아까 이동하는 물체가 내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 R자임이 같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이 됐다라는 건 거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라는 건 얘가 무수한 힘을 받을 텐데 다 계산을 했더니 반대 방향으로 R자임을 받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등속 운동이라는 건 R자임이 0인 거야. R자임이 0이면 아무런 힘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아무런 힘도 받지 않으면 움직이는 애는 계속 그냥 움직이려고 하겠지. 이게 뭐야? 관성이잖아. 그렇죠?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할 거야. 가끔 그런 챌린지 있더라고. 되게 부자 아빠가 페라리를 샀어. 아니 부가티를 샀어. 그러면 이제 아들을 옆에 태우고 갑자기 빵 하고 가속을 하면 애가 어떻게 돼? 붕 떠갖고 의자에 붙어 있잖아. 예전에 한번 우리 아들이 그걸 딱 날 보여주면서 아빠 이거 해줘. 내가 그랬지. 안 돼. 왜? 너 때문에 안 돼. 왜 안 되냐고. 너 90km인데 너를 띄울 만큼 내 차가 가속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안 되는 거야? 그럼 페라리로도 안 돼? 안 돼. 페라리로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럼 네가 빌려와. 내가 해줄게. 그래서 진짜 알아봤어 얘가. 페라리 2시간만 임대하는 거. 그랬더니 꽤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포기하긴 했는데 안 돼. 90km를 그렇게 띄울 수는 없어. 아무리 가속력이 좋아도. 그런 것들이 뭐야? 가속을 하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빵 하고 가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비스듬한 벽을 타고 얘가 쓰고 올라가는 거잖아. 등받이를 타고. 근데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 직선 운동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얘는 R자임은 0이라는 거죠. 근데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야.
직선일 때 속도가 변한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자임을 어디론가 받고 있는 거. 운동 방향하고 똑같으면 당연히 가속이 될 거고 운동 방향하고 반대면 감속이 될 거고. 조심해야 될 게요. 가속도에 있네요. 그렇죠? 속력은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나와 있죠. 이게 아까 원운동 하는 것들. 그리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요것도 가속도 운동이다. 거기는 체크 좀 밑줄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들이겠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가속 운동 아닌 거 찾는 게 더 쉽거든요. 등속 운동하는 거 뭐가 있을까? 등속 운동하는 거. 이거 또 내가 시험 틀린 애가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틀렸어. 왜 틀렸냐면 내가 몇 개 적어줬거든. 컨베이어 벨트. 솔직히 컨베이어 벨트가 뭔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본 적이 없잖아 별로. 공장에서 아니면 뭐 게임에서 그 많이 택배 회사에서 이게 돌아가는 게 컨베이어 벨트인데 그냥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이거는 본 적 있잖아. 이 새끼가 그걸 내가 외우지 않고 대충 공부하더니만 엘리베이터를 써버렸어.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엘리베이터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아니잖아. 엘리베이터는 섰다가 움직이잖아. 당연히 달라지는 거지. 그래갖고 틀렸던 게 있어.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이런 게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것들은 다 가속 운동을 하죠. 왜냐면 멈춰 있다가 움직이다든지 움직이다가 멈추면 다 가속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가속도를 써보면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델타 t에 대해서 델타 v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고 시간도 마찬가지지. 총 걸린 시간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나중 속도는 다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v 처음 속도는 v0 델타 t분의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세컨즈였죠. 거기에다가 시간으로 나눠주니까 얘를 한 번 더 나눴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세컨즈의 제곱 요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m per 세컨즈 제곱은 1초 동안 속력이 1씩 증가한다라는 거. 9.8 우리가 중력가 속도를 9.8m 세컨즈 제곱이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걸 내가 떨어뜨렸어. 1초가 되면 예속력이 몇이 되는 거야? 9.8이 되는 거야. 2초가 되면 19.6이 되는 거고 3초, 4초, 5초가 되면 몇이 되는 거야? 49m per 세컨즈가 되는 거야. 10초가 되면 98m per 세컨즈가 되는 거고 엄청 빨리 떨어지는 거야. 10초 동안 떨어졌으면 되게 높은 데 있었을 거잖아. 그치? 떨어져 보고 싶지 않니? 한 10초, 15초, 막 20초 이렇게? 재밌어. 번지 점프로는 10초까지 떨어지기 힘들 거고 번지 점프는 끼케 한 2, 3초 떨어질 거거든. 자유낙하를. 내가 예전에 몇 살 때였냐? 25살 때 스카이다이빙을 한 번 해봤거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스카이다이빙인데 15,000ft에서 다이빙을 했어. 근데 처음이니까 나 혼자 뛰는 건 아니고 내 뒤에 이제 어떤 아저씨가 붙어가지고 그 아저씨랑 같이 떨어지는 거야. 낙하산에 뛰어내렸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야. 봤더니 아저씨는 고글을 쓰고 있어. 나한테는 고글을 안 줬어. 이렇게 바람이 막 이렇게 돼 막 와 이렇게 되니까 눈이 잘 안 떠지고 막 너무 신나긴 하더라고. 근데 내 체감상으로는 한 2분 떨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비디오를 샀거든. 15초 정도 떨어졌더라고. 15초도 사실 되게 긴 거거든. 근데 아저씨 막 떨어지다가 아저씨가 뭐 이렇게 내 팔을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새처럼도 해보고 막 웅크려 보기도 하고 웅크리면 빨리 떨어져. 펴지면 천천히 떨어지고. 당연하겠지.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펼치니까 활강이 되더라고. 이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 스카이다이빙. 그때 되게 무서운 일을 겪었거든. 어떤 일을 겪었냐면
친구랑 같이 했는데 뉴질랜드에서 했거든. 세스낙이라고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직 나하고 아저씨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야. 따로따로 있는 상태야. 낙하산은 아저씨만 메고 있어. 올라가고 있는 비행기가 문이 열려버렸어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데 문이 그냥 이렇게 여다식 이런 게 아니라 찍찍이야 찍찍이. 왜냐면 이제 뛰어내려야 되니까 찍찍이로 된 문인데 6팀이 올라갔는데 아무도 낙하산이 체결돼 있지 않은데 문이 열려버려가지고 겁나 쫄았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만약에 누가 떨어졌어도 아저씨가 내려와서 구해줬겠지만은 안 떨어졌으니까 지금 여기 있겠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결국 누가 닫았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닫긴 닫았어. 닫고 이제 올라가고 15,000피트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그때 너무 무서웠었어. 근데 재미있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번지 점프가 더 재밌긴 해. 뛰면 출렁 출렁 하면서 결국은 멈추잖아. 번지 점프는 한 4-4번 했던 것 같아. 재밌어. 장소에 따라서 그 느낌도 다 다르고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번지점프. 번지점프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하다가 우리가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전면적으로 막 대학 축제에서도 막 하고 그러다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 용인대에서 사고가 한 번 났어. 크레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매트로 뛰어내리는 그런 번지점프 대였는데 줄이 끊어져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용인대에서. 그래서 축제에서는 그런 거 요즘에 전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런 것들 뭐야? 다 자유낙하 운동이겠죠?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죠. 멈춰있던 게 떨어지니까 1초가 되니까 속력이 9.8m/s가 되고 2초가 되면 19.6이 되고 3초가 되니까 29.4가 되고 이런 식으로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그게 가속된다. 그래서 9.8m/s를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9.8m/s의 제곱이죠. 중력 가속도가. 그리고 재밌는 건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동시에 도달한다는 거. 이거 최초의 시험 누가 했냐면 갈릴레오가 했어요. 어디서? 피사의 사탑에서. 난 처음에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그럴싸하잖아. 피사의 사탑 기울어져 있으니까 떨어뜨리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했더라고. 갈릴레오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동시대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왜냐면 이 새끼들이 안 믿는 거야. 갈릴레오가 얘기했는데 안 믿어.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한 거지. 올라가가지고. 근데 안 믿으니까 어때? 얘를 혼자 올려보낼 수 없는 거야. 이 새끼가 무거운 거는 천천히 밀고 가벼운 거를 빨리 떨어뜨리면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서 동시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올라가서 갈릴레오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다른 과학자가 떨어뜨려서 밑에 있는 애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걸 확인하는 거지. 이런 실험도 했었고 갈릴레오가 또 재밌는 실험을 했어. 죽기 직전인데 죽기 2년 전인가 1년 전에 갑자기 자기 친한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물속에서 숨을 쉬는 법을 터득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안 믿겠지 당연히 미친놈인가? 천재 과학자인데 왜 이러지 얘? 원래 좀 그렇잖아. 천재 과학자들이 약간 똘끼가 있거든. 그래서 다 몰려가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물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더래. 30분 있다 나왔대. 어디서 실험했냐면 이건 베니스에서 했어요. 근데 베니스라는 데는 어디냐면 운하 도시거든요. 베니스를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면 이런 거야. 그냥 1층인데 도로에서 차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가다가 내려가고 현관으로 들어가. 운하야 운하인데 그냥 찰랑찰랑해. 우리 건물이 물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 얘가 진짜 30분 있다 나왔는데 밑에 1층이 연결돼 있으면 지하로도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하로 들어가갖고 쉬다가 다시 물로 나와가지고 나오면 밖에서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던 애들은 이 새끼 진짜 안 나와. 그래서 막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밝혀진 바는 없고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아가지고 나처럼 생각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려가고 수색도 했었대. 근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대. 그래갖고 미스터리로 남았어. 다들 처음에는 사기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럴 공간이 아예 없는 데서 실험을 한 거야.
밝혀지지 않았어 아직까지. 진짜 얘가 30분 만에 나온 이유. 또 그런 거 아니야? 약간 필름만 마지막 정도 안 알려주고 죽은 거. 근데 30분은 좀 너무 심하잖아. 5분까지는 가능하대 사람이 연습을 하면. 그래서 해녀 같은 분들도 거의 5분까지는 할 수 있다 하더라고. 기네스 기록이 10분 정도 되지 않나? 10분이나? 어떻게 10분을 참지? 나는 1분도 힘들던데. 잠수를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 요즘 매일 수영을 해. 월화수목금. 이번 주에 노느라 오늘밖에 안 갔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잠수야. 왜 그러냐면 나는 자꾸 안 떠. 가라앉아. 남들은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많아. 내가 9시에 수영을 하거든. 오늘도 15명 있었는데 나만 남자였어. 남자가 2명, 3명밖에 없어. 매 시간. 오늘은 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아줌마들은 가라앉지를 못해. 처음에 스타트를 하면 물속으로 들어가고 자명이라는 걸 해야 빨리 편히 갈 수 있는데 아줌마들은 들어가면 나와. 나는 문제가 뭐냐면 들어가면 안 나와. 가라앉아 그냥. 되게 잘 뜨게 생겼는데 들어가면 가라앉아.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며칠 전에는 자유수영하는 날 그냥 끝까지 갔어. 자명으로. 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은 이제 금요일마다 오리발을 차는 날인데 오리발 끼면 왕복도 해. 25m. 그러니까 50m지. 들어가는 건 잘해. 근데 숨 쉬는 거는 1분을 못 하겠더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1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 이거를 연습해서 실제로 뭐 UDT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네이비실이나 우리나라 UDT나 똑같거든. 훈련 시스템도 똑같고 그 네이비실 거 따와가지고 우리나라 UDT를 만든 거라 우리나라 UDT도 실제 명칭은 UDT실이야. 똑같아. 훈련 방법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서 우리나라가 요즘은 더 빡시다는 얘기도 있어. 네이비실보다. 근데 걔네도 연습해가지고 한 2분 50초 정도가 기준이라고 하더라고. 물속에서. 걔네 뭐 하냐면 수영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덤벨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미친 자가 기절할 때까지 해가지고 막 실려 나오기도 하고 이런 영상들이 있었거든. 막 3분 정도 버티는 거야 미친 자가. 그러면 뻗었겠지? 안 나와가지고 동료들이 들어가갖고 이거 덤벨 떨어뜨리고 끌어올리기도 하고 이런 영상들 요즘에 올라오더라고. 근데 30분 뭔가 있었겠지. 아니면 뭐 대나무 대롱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중국 애들이 하듯이 몰래 여기 허리춤에 대나무 대롱을 숨기고 가가지고 몰래 다리 밑으로 가갖고. 근데 그것도 안 될 거거든. 힘들 거거든. 30분 버티기 힘들어. 까딱하면 물 먹잖아? 그러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거든 사람이. 그거 누가 실험한 거 그냥 밑에서 관 갖고 숨 쉬는 거 해봤는데 그 생각보다 어렵대요. 어렵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뭐 관을 빨대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스노클에 연결해가지고 스노클이 되게 길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폐가 눌리기 때문에 10m가 넘어가면 숨을 못 쉬어. 숨을 쉬고 싶어도 수압이 폐를 눌러가지고 내가 아무리 들이마셔도 공기가 빨려 들어오지 않아. 10m 밑으로 내려가면 맥시멈 5m였던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수압을 느낄 수 있는 게 5m도 되게 길거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못하고 옛날 사람들은 뭘 썼었냐면 엄청 큰 투구 같은 걸 썼었어. 그거를 쓰면 공기가 들어올 수 있어. 얘 무게가 이 중력을 상쇄시켜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인 스노클루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런 실험을 했었다. 그런 사기를 쳤었다. 자, 140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네요. 아까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뭘 던져?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는 얘기는 그냥 앞으로 던졌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공이 하나가 있었는데 공이 2개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동시에 땅 하면 하나는 밑으로 그냥 떨어뜨리고 뭐 힘을 주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논 거고요. 얘는 앞으로 팍 하고 던졌어.
근데 얘는 지금 힘을 받죠. 어떤 힘을 받냐면 얘도 중력의 힘을 받고 얘도 중력의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얘는 수직의 힘을 받죠. 그러면 속력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얘는 계속 저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얘는 계속 수직으로만 당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힘 때문에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어. 그럼 속도도 바뀌겠지. 왜? 수평 방향으로는 일정할 건데 속도가 수직 방향으로는 점점 연직 방향으로는 증가하겠죠? 그러면 얘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 일정할까 증가할까? 증가하겠지 당연히.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있는데 A라는 애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3초가 걸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도 바닥에 떨어지는데 3초가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어? 총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였잖아. 그럼 A는 얼만큼 이동했냐면 이만큼 이동했잖아. 그렇죠? 근데 B는 얼만큼 이동해?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 그럼 이만큼 이동했잖아. 이동 거리가 훨씬 기네. 똑같이 몇 초 걸렸는데 바닥까지 떨어지는 데는 3초 걸렸으니까. 이동한 거리가 훨씬 기니까 제가 속력이 훨씬 더 크겠죠. 이동하는 동안 여기를 계속 이동하는 동안 계속 중력의 힘은 연직 방향으로 받을 테니까 운동 방향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얘는 이게 수직이 아니잖아. 그렇죠? 운동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게 아까 수직으로 힘을 받으면 속도는 일정한데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만 바뀐다고 했는데 비스듬히 힘을 주면 속력도 빨라진다고 했잖아.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점점 빨라져 있는 거지. 그리고 빨리 던지면 빨리 던질수록 더 멀리 날아가겠죠. 자유낙하하는 애가 지금 그림을 보니까 노란 공, 파란 공, 보라색 공을 던졌어. 노란 공은 그냥 갖고 있다가 논 거고 파란 공하고 보라색 공은 파란 공을 속력 V로 던지고 보라색 공을 2V로 던졌네. 당연히 더 멀리 갔겠죠. 근데 얼만큼 멀리 갔을까? 속력 2V로 던진 애가 그 옆에 계산하는 게 나와 있었거든요. 보세요. 연직 방향으로 지면까지 도달하는 속력은 V, 중력과 속도를 G라고 하면 V는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는 게 아니구나. 중학교 때는 게 아니구나. 운동상태 방정식. 내가 자꾸 수업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운동상태 방정식 원래 통합과학 때 처음 나오는 거지. 자, V는 어떻게 구하냐면 GT야. GT. 중력과 속도에 의해서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결국은 mgh가 다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속력 한번 봅시다. 뭐 m 양쪽에 있으니까 둘 다 지워. 그러면 양쪽에 2분의 1 있으니까 얘를 없애주면 얘 2gh잖아. 그럼 v 제곱은 2gh니까 v는 루트 2gh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어때?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니까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 s는 처음에 던진 속도하고 몇 초 걸렸는지 이렇게 해서 날아간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죠. 얘를 던졌을 때 얘를 10m/s로 던졌다라고 하면 이동한 거리는 V0 10 곱하기 3초 만에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m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탐구 분석 보니까 자유낙하하는 거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비교하는 거 나와 있고요. 이 동그라미 점이 점 찍힌 게 있는데 줄로 쭉 이어보면 같은 라인에 지금 서 있거든요. A하고 B가. 그래서 결국은 동시에 바닥에 떨어졌을 거고 결과를 보니까 시간이 0초에서부터 0.1초까지 구간 거리가 0.049m고 구간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 더해가지고 2분의 1 했을 테니까 0.49 연직 방향으로는 계속 0.049, 0.49 구간 평균 속력은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는 똑같이 구간거리가 0.3, 3m/s로 던졌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연직 방향으로 0.1초당 0.98m/s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쌤 아까 9.8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는 0.1초 단위니까 0.98씩 증가했겠죠? 이거 곱하기 10 하면 1초 단위가 될 테니까 정확히 9.8씩 증가한 거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걸 하는데 1초, 2초, 3초 이렇게 날라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실험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거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과학 실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공을 던지는 걸 카메라로 찍고 요거 이제 운동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걸 이용해서도 하고 만약에 수행을 하면 그런 걸 이용해서 수행을 하게 될 거야. 공을 던져가지고 얘가 폼을 쏜 운동을 하는데 이동한 거리나 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저희 수행 뭐냐 그 생명 시스템 뭐 한대 이번에는 아마 뭐냐 그거서 뒤에 있는 그 DNA 브로그 참 맞추네. 그거를 생명과대 쓴다고 쌤이 한번 얘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